지난 8월 말 저희 방송에 단독 출연해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던 인물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현역 북한군 복무 중에 중부 전선을 넘어 귀순한 류성현 씨인데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저희 뉴스캐비넷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북한군의 현실에 대해 사실 그대로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잘 지냈어요? 네, 얼마 전에 시험이 끝나가지고. 아, 시험 어떤 시험? 네, 중간고사. 중간고사. 네. 그 사이 유튜브도 개설하고 많은 일을 하셨던데요. 그걸 아셨어요? 유튜브에 만들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네. 공지를 띄우던가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고, 지난 방송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는 실패할 자유가 있다, 백수를 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 자유가 없는 북한, 특히 그 중에서도 더 자유가 없는 북한군 장병들이 러시아에 12,000명가량 파견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군 출신으로서 이 파병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김정은이 호재를 만났구나. 김정은이 호재를 만났다? 네. 예. 그리고 북한 군인들 또 가서 자기 목숨은 위협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여럿은 좋아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럿이 좋아한다는 건 어떤? 네. 예. 상당수가 거기 가서 정말 목숨이 위협당하면서 살겠죠. 네, 거기서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북한 군에서 앞으로 뒤에 백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한번 갔다 와야 좀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발판을 삼고 오히려 이걸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가는 건데 이걸 네. 기회로 생각을 한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건데요. 네. 목숨이 귀한 거를 한국에 와서 더 많이 느끼거든요. 뭔가 삶에 대해서 가치를 느껴봐야 예. 이 목숨이 얼마나 값이 있는지 느끼지, 북한 땅에서는 내 목숨이 얼마나 값이 있는지 그걸 못 느껴요. 그냥 존엄, 이제 기자님께서 앞서서 존엄이 무시당하면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의 존엄은, 개인의 존엄은 없습니다. 예. 김정은만 존엄이 있지 무슨 병들이 무슨 존엄이 있어요. 그냥 자기 쪽인 거죠, 졸. 네. 역시 네. 한번 얘기를 하실 때마다 네. 제가 진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그런 충격을 좀 받아요. 워낙 이제 쓰는 표현 같은 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이 녹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사람이 인생을 어느 정도는 좀 달관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게 예.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많은 공부도 하셨겠지만 저는 북한 사회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 밑에서 북한 사회와 군을 경험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개고생을 하면서 체득한 뭔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개고생을 하면서 취득한 게 있는 것 같다. 사실 말씀도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데, 사람이 말을 고생을 한 사람이 말을 재밌게 하기까지는 인생의 달관의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또 고생해야 이런 경험이 또 묻어납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또 류성현 씨는 2019년에 귀순을 하셨잖아요. 네. 네, 당시에 그 현역 중사 계급이었던 걸로 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심정으로 탈출했는지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탈출. 북한 사회에서 공정? 네, 똑같이 좀 공정이라고 치면 너무 거창한 거고요. 북한 사회에서는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자기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 사회를 저는 꿈꿨죠.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이 사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저는 한국에 살려고 왔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 땅에 와서 뭔가 북한 사회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지도적 역량도 좀 연결하고, 그리고 도움을 좀 받아서 다시 북한에 올라가고 싶어서 왔었죠. 북한 사회를 완전히 바꿔보고 싶어서. 네, 저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이런 북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좀 정면에서 좀,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대들고 싶었던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오늘 여쭤볼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러면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중간중간 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워낙에 말씀을 재밌게 잘하시니까. 보도에 따르면은 러시아 본토에서 작전에 배치가 됐다가 근무지를 이탈한 북한군 장병 18명이 붙잡혀서
구금된 상태다 이렇게 네.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고 지시 없이 숲속에 방치가 됐다. 이런 또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군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네. 제대로 군복무 중에 식량을 받지 못하고 네. 배고프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네. 뭐 저기 우크라이나에서랑 봤을 때는 이게 유스거리가 될려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북한 내부에 있어도 식량을 보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전장에 있으면 좀 뭔가 위압감도 들고 하는 건 있겠죠. 네, 그래서 북한 이제 그 파병 간 사람들이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전쟁을 가서 전쟁 상황에서 좀 몸이 좀 건강해서 올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요. 오히려 네. 몸이 건강해서 올 것 같다. 네, 러시아에서 뭐 고기랑 좀 때때로 보급을 하고 예. 그리고 빵이랑 주면 이게 북한에서 먹는 것보단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파병돼서도 식량을 지금 제대로 배급받지 못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차피 북한에서도 못 먹기 때문에 네. 예, 오히려- 그나마 거기 가면 좀 더 나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예. 전쟁하러 갔지만 해외 경험을 하잖아요. 예. 평생 뭐 북한의 과반수는 다른 나라 땅을 밟아도 못 보고 죽는데 예. 그래도 과거에 그 사람들이 뭐 몇 퍼센트 살아 돌아가면 아, 나는 전쟁을 경험하고 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목숨 걸고 이제 가는데 네. 목숨 걸고 가고 이제 죽을 뭐 총알바지가 총알바지가 됐다. 되는 네.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곳에 가는 건데 네. 이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건데 오히려 어차피 북한에 있어봤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네. 외국도 못 나가는데 이걸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뭐 안에서 굶어 죽나 또 건설하다가 죽나 아. 밖에 나가서 뭐 총알 맞아 죽나 죽기야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위험의 확률이 많이 따르는 거는 분명하죠. 네. 파병돼서도 식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그럼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지금 1차 이송을 완료를 했고 조만간에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뭐 보도가 나옵니다. 네. 근데 폭풍 군단으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작전부대 11군단의 예하 4개 여단이 4개 여단이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 유승현 씨가 예전에 북한에서 군복무를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네. 그 특수작전부대, 그러니까 특작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특수작전부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많이 봤죠. 그리고 저희 친구들 중에도 거기 그쪽 부대로 간 친구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은 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게 아니고 가라니까 가죠. 아, 네, 그게 말이 특수작전군 부대지 네. 아주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수작전군은 아니에요. 북한군이 자기들이 말하기로 한 20만 명 정도 특수작전군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20만, 예. 특수작전군도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할 거잖아요. 네. 군대는 뭐 100만 명 이상 되는데 거기 5분의 1, 뭐 6분의 1 정도가 네. 이게 특수작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아, 네, 근데 상대적으로 그 친구들이 한 10년 이 정도 군복무를 한다고 봤을 때 그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군대의 짬밥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작군 특수작전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북한에서 뭐 주로 나는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잖아요. 네. 해병대에 가야겠다, 뭐 특전사를 가야겠다 이렇게 입대를 하는데 네. 특수부대에 입대를 하는 거는 북한에서는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다. 그렇죠. 가고 싶어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럼? 제가 사실 군대 가기 전에 네. 저는 특수작전 뭐 특수부대라는 데 가고 싶었어요. 예. 근데 군대 가서 신병을 딱 받으면서 한 달 만에 느꼈어요. 네. 전 공군으로 가다 보니까 네. 특수부대 안 간 걸 천만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고. 역시 북한이나 한국이나 공군은 좀 저도 공군인데. 근데 예. 북한에서 특수작전군이나 이런 데 가는 경우를 보면 집안이 뭐 환경이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은 또 굳이 거기 안 가요. 그냥 몸이 편한 대로 가고 예. 노동당에서 선발 기준은 있죠. 네. 이게 피지컬이 좀 되고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 뭔가 좀 단순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보내죠. 저희가 이제 사진을 좀 띄워드릴 건데요. 그 훈련하는 장면을 보니까 특수작전부대 훈련하는 사진을 보니까 네. 뭐 우통을 벗은 상태에서 막 발차기를 몸에다 배에다 하고 막 벽돌을 깨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런 식으로 북한 특수부대는 훈련하는 겁니까? 이게 뭐 부대마다 부대 내 사단쯤에 예. 이 격술만 전문하는 네. 그런 한 개 소대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거기 나와서 시범을 하는 거지. 네.
그 특수작전군 러시아에 파병된 친구들이 다 무통 까고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북한은 전체가 그냥 이거 다 보여주기로 하는 거지. 그게 전반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엄청난 그런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정예 부대가 있겠죠. 네, 그 중에서 몇 명 정도 있죠. 몇 %만. 근데 러시아 참전 북한군 사진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종종 띄워드리겠지만 이게 체구가 상당히 크지가 않고 네. 체구가 좀 작고 그다음에 한결같이 좀 말라 보여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특수부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제 간 건데 특수부대도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네, 그렇죠. 밥을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좀 먹지 못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날씬한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뭐 독한 마음 먹고 다이어트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주는 밥만 먹다 보면 그렇게 돼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나름 그 친구들이 이 신장 기준이 평균 이상인 친구들로 보낸 거예요. 그게. 네, 다른 군 같은 경우는 더 작죠. 네. 네.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평균 북한 군의 키가 한 165에서 168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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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 나간 걸 보면 뭐 165 이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특수작전군은 대체로 그런 친구들이 가거든요. 165면은 그래도 네. 중간 이상이다. 근데 중간 이상이죠. 이거 슬픈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다른 방송 나오신 걸 제가 봤어요. 최근에 이제 하나 나오셨던데 보니까 그래요? 그 김정은 시대가 되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처음엔 좀 기대도 했다가 나중에 네. 다시 또 김정은이 군 내 이제 폭행이나 이런 거를 네. 좀 방관을 하는 식으로 이제 부대가 좀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마음 한켠으로 이거 전쟁 좀 안 일어나나 이렇게 네. 생각도 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파병이 되는 거잖아요. 네. 북한군이 파병이 되는 건데 그 파병 소식이 근데 북한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네. 어떻게든 좀 감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이 파병 네. 소식을 전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접경 지역에 있는 북한 군들이 이 소식을 접한다면 파병 소식을 접한다면 또 어떤 생각이 들지 좀 궁금해요. 네, 단순히 러시아로 파병됐다 이것만 들었을 때는 북한 군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으리라고 봐요. 딱히 없다. 네. 예. 지금 현재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뭐 조금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 거로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네.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왜 싸우는지조차 모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그냥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렇죠. 투입된다. 네. 그리고 싸운다고 하면 예. 뭔가 러시아가 정당하게 군사적 행동을 우크라이나에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는 거? 뭐 가는데 어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저도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예. 뭐 포로라던가 그렇게 뭐 어떠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예. 이런 데 대해서 들으면 그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겠죠. 그 사람들도. 네, 현장에서 파견된 군인들이 어느 정도 사망되고 그리고 포로가 얼마 정도 발생하고 이런 거랑 들으면 그 사람들도 뭘 느끼겠죠. 그리고 왜 싸우는지 예. 이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예. 자기들이 싸우러 가는 게 결코 정당에서 가는 건 아니로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거고요. 근데 이제 파병되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가 없이 그냥 모르죠. 가는 거니까 싸우는 네. 것이고. 근데 가놓고 보니까 거기 가면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거의 생지옥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 인간으로서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네, 뭐 비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그냥 북한 내부에서 그렇나 밖에 나가서 그렇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참. 그만큼 인권이라던가 군인들의 그런 인간으로서의 뭐 기본적인 이게 안 되는 거죠. 조건. 네. 참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러시아어를 좀 알아야 이제 그래도 가서 좀 싸울 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현 씨도 혹시 러시아어 북한에서 배우셨어요? 그 영어 러시아- 비슷하게 좀 취급을 받는지. 과거에는 러시아어를 좀 위주로 가르쳤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러시아어보다 영어를 좀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 배우는 학급은 뭐 10개 중에 1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언어도 제대로 모르는 채 모르죠.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 참.
알겠습니다. 그 미국 국방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특수부대를 동기부여가 잘 되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부대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도 장비가 초보적이며 고도의 통신 장비나 신호처리 장치나 특수 폭발물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정도 훈련은 좀 잘 돼 있는데 뭐 장비 같은 게 아주 네. 후지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러시아어도 모르는 북한 특수부대가 접전 지역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할지 불분명하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결국 러시아군이 꺼리는 그런 위험한 일을 대신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네. 이런 거 보셨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북한에서 계속해서 군복무를 10년 시키는 이유도 네. 그 사람들을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 10년 과정에 사람의 뇌를 완전히 트레이닝 시켜서 이거 백지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뇌를 트레이닝 시킨다. 네, 그게 일명 세뇌 교육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더 의미 부여를 더 많이 해요. 최고사령관이 아끼는 너희는 저기 최고사령관의 정말 신임을 받고 해외에 파병된 거다. 이렇게 세뇌 교육을 당하다 보면 열심히 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한 과반수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50% 이상이요. 네. 세뇌를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싸우려고 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군의 그 외국 병사들은 매달 2,000달러 정도를 지급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2,000달러에 12,000명이면 매달 2천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60억. 네. 근데 북한군 병사들이 그 해외 파견 노동자처럼 수입 대부분을 이제 정권에다가 상납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면 돈도 못 받고 이제 사지에 내몰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가 짐작컨대 네. 그 사람들이 1년을 거기서 싸우고 돌아가도 한 달 월급도 받지 못할 거예요. 네. 그냥 그게 뭐 다른 북한에서 현재 건설하고 이런 사람들은 10년 복무해도 월급이 없으니까요. 네. 네. 근데 해외에 갔다 왔다고 해서 1,000달러를 준다? 이거는 또 북한 내부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또 상대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네, 불공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북한에 반납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한 뭐 500달러 미만 개선해서는 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람 목숨 걸고 가가지고 생지옥에 갔는데 제대로 월급도 주지도 않고 한 몇백 달러 준다.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이념 자체가 네. 군인이 존재하는 게 네. 그냥 뭐 이 국가 수반이나 국가를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돈을 받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뭐 미제나 남조선 괴뢰군들은 쟤네는 돈을 받고 와서 싸우는 군대들이다. 그래서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교육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게 해외 파병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 얼마 주니까 더 열심히 싸워. 이런 거는 이게 모순적인 거죠. 네. 그 러시아군이 외국인 사상자에게, 그러니까 외국인 용병에게는 보상금도 주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군으로 파병이 됐는데 네. 가서 뭐 죽거나 다칠 경우에 보상금도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뭐 물론 세뇌가 되고 우리랑 뭐 생명에 대한 그런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목숨을 진짜 뭐 희생되면 네. 북한의 가족들에게는 열사증이라는 거 하나 주면 끝입니다. 열사증. 네. 그게 무슨 뭐 효력이나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그냥 종이장이죠, 종이장. 아. 네, 종이장 너네 아들 이렇게 죽었어. 그러니까 뭐 거기에 명칭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사증이 그냥 죽었냐, 아니면 열사로 이름이 달리 기록됐냐 하는 그 차이죠. 그럼 그거 받고 고마워합니까? 거기서 불만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아. 네, 그 부모님들이 뭔가 그 속으로 자기 속마음으로 이따위 내가 받자고 내가 아들을 키워서 바쳤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걸 표현을 할 수가 없죠. 표현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네. 예.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처벌이 따르고 그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치범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어도 열사증 하나 받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도 없다. 네. 공산주의 자체가 이걸 보상을 받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태까지도 말씀 많이 하시지만 그러면 이제 류성현 씨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그 현역 북한군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네. 아무리 특수부대라도 목숨이 위험한데 돈도 못 받으면 정말 가기 싫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 정보도 없이 가고 파병이 됐다. 네. 근데 파병이 돼서 현장을 딱 봤다.
그 현장을 봤는데 이미 세뇌가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상황을 유성현 씨도 똑같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파병이 됐다면.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예.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러잖아요. 예. 범의 실체를 알아야 내가 무서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분간이 되는데 범인지 뭔지 몰라요. 북한군이들은 가서 싸워. 그러니까 덤벼드는 거죠. 네. 그러면 가가지고 그러니까 유성현 씨 같이 뭐 탈출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가지고 뭐 망명이나 아니면 탈출을 시도할 그럴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특수부대 사람들 중에. 아마도 이제 이 전장 상황이 예. 여기 한반도가 아니고 저기 다른 타국이다 보니까 네. 이에 대해서 좀 북한 군인들이 상당히 그 뭐 상대편으로 투항이라던가 네. 이런 걸 생각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그 언어 자체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네. 오히려. 예. 근데 우리 한반도하고 상황이라면 상당수가 전 투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전장 자체가 다른 거죠. 아. 이게 북한군하고 실제 전투를 한다면 네. 우크라이나 측에서 뭔가 북한어에 한국어에 능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뭔가 심리전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왜 싸우는지 이런 거랑을 좀 알려주면 싸울 의욕 같은 거를 좀 상실할 수가 있고 다 투항할 수 있고 이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북한군의 입장에서 러시아군을 바라볼 때는 네. 보통 어떤 생각 많이 해요? 약간 뭐 선진 군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러워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네. 북한군보다 상당히 우월하다는 거는 있어요. 우월하다. 네. 근데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소련 시기하고 봤을 때 로시아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러시아. 네, 로시아 군대는 상당히 그 군기가 다 빠지고 아. 그리고 군품 다 훔쳐다가 밖에다가 다 팔아먹고 이런 거를 교육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래서 그 기강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네. 북한군 교육 자료, 네. 군인들에게 정신 교육 자료 하는 상당수 한 뭐 40~50% 될 거예요. 네. 그게 대부분 러시아 군이 어떻게 그 정말 문란한 생활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아. 그게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들어서서 러시아 군대들이 진짜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회주의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공산주의를 어떻게 쟁취해야 되는지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아, 그렇게 마냥 또 좋게는 생각을 안 하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약간 뭐 그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이제 북한군 생활하시는 동안 러시아제 무기를 좀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네. 뭐 총 같은 것도 AK 썼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공군으로 계셨으니까 전투기도 뭐 러시아 예전에 이제 미국이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예. 차량, 전투기 몽땅 러시아 거죠. 아, 대부분. 몽땅 러시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격전지에 배치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수부대가 이런 시가전에 대한 뭐 그런 훈련 같은 게 좀 돼 있는지 그다음에 러시아 장비로 좀 훈련을 많이 했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민주주의 군대는 뭔가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무기가 서로 상호 호환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북한하고 러시아 무기가 또 서로 호환되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무기를 접하고 이거를 배우는 거는 금방 배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금방 배운다. 네, 무기들이 지금 뭐 진짜 고도로 발전된 무기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무기는 단순하게 만들거든요. 진짜 단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건 한 주일도 안 걸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군대에 뭐 나름 좀 연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짬밥도 있고 해서 금방 배울 거라고 좀 봐요. 아, 금방 배운다. 네. 예. 그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지급받는 설문지를 우크라이나가 입수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설문지를 보니까 그 러시아의 그 군복의 치수, 키와 관련된 항목에 뭐 2, 3, 4, 5, 6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고 그 치수에 맞는 신장이 162에서 168, 168에서 174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체구도 작지만 또 그나마 옷이나 제대로 받을까 싶은데 그 북한군에 복무하실 때 그 군복 상태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군복 상태가 상당히 한심해요. 북한 군복은.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심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북한군 과반수가 신고 있는 신발이 우리 국군이 6.25 전쟁 때 신었던 신발이에요. 아, 같은 모델인 건지 아니면 같은 모델이에요. 예. 예, 과반수가.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그 신발을 신다가 제가 왔거든요. 근데 놀랐던 게 전쟁기념관에 갔는데 네. 그 신발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신고 아직도 이거 전쟁 때 신었던 거 아직도 신었단 말이야. 우리 네. 박물관에 있는 그 신발을 네. 여전히 신고 있다. 네, 고무 바닥이거든요, 다. 남이 신던 거는 혹시 물려받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 네. 신발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네. 한 석 달 정도 신으면 버려야 돼요. 그럼 네. 지급해 주는 건가요? 네, 그래서 신발을 1년에 도합 3컬레 정도를 보급을 하거든요. 네. 워낙 질이 안 좋아서. 네. 이게 위에는 천이고 밑에는 고무 바닥이고. 네. 그래서 이게 전장에 뛰어다닐 그럴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다 신발이에요. 젖겠네요. 비 오면 다 젖고 그리고 요 조그만 불티 같은 거 튀면 다 네. 타고 하는 거죠. 아 그거 신고 그러면 족구 같은 것도 못 하겠네요. 그러면 족구 정도는 할 수 있죠. 족구하다가 저게, 밑창 날아가면 어떡해요? 그게 밑창이 그 돌 같은 거 돌뿌리 밟으면 네. 그게 바닥에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 뭐지 옷은 어떻습니까? 옷 자체는 뭐 그냥 우리 저게 뭐야 슈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옷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이제 탈북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때 이제 DMZ 내부로 들어왔을 네. 때 우리 군 병사들을 봤을 때 네. 그 옷이 이제 고어텍스잖아요. 신발도 고어텍스. 그렇죠. 이거 봤을 때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상당히 뭔가 멋지죠, 아주. 멋져요. 아. 북한 군인들이 10년 동안 군복무해도 그 네. 사람들이 전역하면서 내가 어머니 앞에 갈 때는 멋지게 하고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거든요. 그러고도 우리 군 같은 전투화를 못 신고 가요. 아. 네, 그 신발을. 그거 신고 가는 게 꿈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와서 봤는데 우리 군은 전체 다 신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그리고 피지컬도 크고 군복도 너무 좋은 거 입고. 네. 아. 그리고 여기 선글라스 같은 것도 지급되고 네. 뭔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네. 네, 비교 상대가 안 되죠. 이거 제가 약간 이제 번외로 좀 말씀 여쭤보는 건데 네. 북한도 그러면은 그 다림질 해가지고 각 잡고 이런 거 좀 하나요? 그 군복 같은 거? 군복 잠잘 때 네. 딱 각을 잡고 아. 자게 합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탁탁 너무 털고 다니면 네. 이건 또 향수 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욕 먹어요. 예. 네. 북한 군인의 몸에서는 땀내가 나야 된다. 땀내가 나야 좀 된다. 터프해야 된다. 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또 다큐로 들어가서 네. 이게 그러니까 남이 목숨 걸고 전쟁 가는 걸 이렇게 계속 여쭤봐야 되는 것, 물어봐야 되는 것도 참 비극인데 이제 지금 러시아군의 주 전술이 인간 돌격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병전 뭐 돌격전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가을 우기가 끝나면 그 평원이 진흙밭으로 다 변한다고 해요. 그러면 네. 굉장히 환경이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곧 겨울이라 엄청나게 추운 환경에서 총알바지를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또 받는 돈은 다 김정은 일가의 호화 사치에 쓰인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 비참한 일인데 그 어떻게 뭐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갖고 좀 어느 정도로 좀 지낼지. 예. 네, 알면 그 사실을 모든 걸 다 알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비참함을 느끼겠죠 스스로가. 예. 근데 북한 특성상 전혀 모르게 다 틀어막을 거예요. 다 틀어막아요. 네, 다 못 보게 그냥 전투만 하게끔 네. 그냥 인간 병기로만 아마 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뭔가 한반도하고 그쪽에 하고는 겨울 온도 자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추울 것 같고 한데 근데 북한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 자체가 네. 방한복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군복을 좀 좋은 거 주면 그게 오히려 커버 그냥 비슷하게 그냥 한반도나 러시아나 비슷하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 상당히 극악의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전쟁에 가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뭐 크게 뭐 속된 말로 도찐개찐이죠. 네, 그게 비슷하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준비를 할 때 그 목숨 걸고 가는 거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기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북한에 있어도 굶어 죽으니까 차라리 가는 걸 선호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저 이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 군 복무 중에 노동신문 같은 거라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위에 우크라이나 쪽에서요? 아니, 뭐 위에서? 북한에서도 예. 네, 군인들이 사상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노동신문하고 조선인민군이라고 군대 신문이 따로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신문은 매일 보게끔 해요. 예. 네, 신문이 계속 보급이 되거든요. 거기에 뭐 국제 정세 같은 거 자세히 안 나와 있죠, 그러면. 그런 거 안 나오죠. 그럼 주로 어떤 내용이 매일 그렇게 업데이트가 됩니까? 북한에서 내부 상황들, 네. 뭐 아파트 지어가지고 김정은이 잘 지었다고 이렇게 취하했다. 아, 이런 게 신문의 그 뭔가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매일. 그래서 신문을 오늘은 어떤 소식 실렸을까 하고 기대감이 없어요. 똑같은 소식이니까요.
예. 그 신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 시간에 북한 신문은 뻔하거든요. 그냥 노동당이 그냥 이렇게 써. 그러면 딱 그렇게 쓰기 때문에 공식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 소식 같은 게 밑에 실리곤 했는데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 어젠가 제가 유엔 총회 그쪽에서 유엔 쪽에서 회의하는 거 보니까 네. 북한이나 러시아나 강력하게 거부하더라고요. 아. 우린 뭐 북한군 받은 것도 없고 보내지도 않았다. 네. 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 봐서는 그걸 신문에 실을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신문에 실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이제 탈북한 얘기를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노동신문에서 아마 봤던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노동신문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3일 동안 정전이 있었고 사람들이 뭐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다 이런 기사를 네. 보고 근데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냐? 아니 3일만 정전이 있었으면 362일은 정전이 아니었단 거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충격받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의 뭐 평양 같은 경우 그 거리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뭐 전기가 잘 들어오겠죠. 네. 근데 지방에 가면은 지역의 상당수가 전기가 1년에 50%안 오는 게 과반수고요. 아. 그리고 한 20-30%뭐 그 정도는 1년에 전기가 3일을 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살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는 그걸 가지고 데모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거는 전기가 어디나 365일 온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딱 들어오면서 네. 이건 무슨 뭐 가로등이 안 켜진 데가 없고 그다음에 네. 아파트가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다 이제 포장도로고 네. 그리고 북한은 시내에도 포장도로 아닌 데가 많거든요. 네. 도시에도. 근데 다 포장도로에다 가로등이 켜져 있다 보니까 음. 도시의 크기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이게 상당히 큰 도시로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왔던 부대에 한 2-3일 있다가 왔던 그 코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산 정점까지 올라갔는데 다 포장도로인 거예요. 그리고 산사태 안 나게 다 세금물 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다고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길은 아닐 텐데. 아 이걸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 정도면 이제 대한민국이 한 세계 한 10위권 정도 들어가나요? 경제 수준이? 그러니까 그분이 네 맞아요. 우리 한 10위권 정도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충격받았었어요. 아 이렇게 잘 사느나. 북한이 지금 이 속도로 가면 100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을 따라잡을 수 없구나 하는 거 그때 느꼈죠. 그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볼 부분이 그 러시아군이 보니까 최근에 이제 네. 휴대폰을 켜놓고 전쟁을 하더라고요. 네. 휴대폰 메신저 같은 걸로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하던데 제가 북한군이면은 당장 인터넷 쓸 수 있으면은 파병에 대해서 찾아볼 것 같아요. 네. 찾아볼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나 이 영상을 접할 수도 있는 북한군들에게 네. 그래도 한 말씀 좀 하신다면 어떤 부분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네. 지금 북한 군인들, 당신들 뭔가 뭐 저도 북한 군대 밥을 먹었었고 그리고 북한군 자체가 최고 전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그리고 당신들도 최고 전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 전체가 100%가 최고 전엄이다. 당신들이 무기를 놓고 그리고 어떻게든 뭐 우크라이나에 귀순을 하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당신 자체도 김정은의 버금가는 최고 전엄이 될 거다. 네. 하긴 어쩌다 보니까 이 김정은이 요즘에 반통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통일하지 네. 말자고. 네. 네. 이게 정신 빠진 우리 대한민국에도 반통일을 외치는 개나발을 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이국가 뭐 네. 주장하고 네, 예.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의 99%가 최고 전엄입니다. 1% 김정은의 생각과 동조하는 그런 자들을 빼고 당신도 최고 전엄이 될 수 있으니까 부디 대한민국에 와서 당신의 삶을 그 삶의 귀중함도 느껴보고 더 나은 삶을 찾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아주 명언을 또 남기셨는데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개만 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반통일적인 발언을 김정은이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이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보시면 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거는 진짜 그 뭐 김정은의 그 세습 독재를 그냥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북한의 과반수의 인민들과 그리고 과반수의 군인들은 통일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네. 김정은이 아무리 앞에 나와서 통일을 하지 말자고 떠들어도 네. 김정은이 그 발언은 그 사람들의 희망을 짓뭉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보통 다 세뇌가 돼서 네. 뭐 외국에 가도 그런 다른 생각 못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이제 일반 시민들은 뭐 통일을 간절히 그 염원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통일을 해야만이 자기들이 지금 북한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북한이 지금 이 스탠스를 가서는 전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다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거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현실이잖아요. 현실. 이거를 김정은이 감추겠다고 해서 손바닥을 뭐 태양으로 그거 가릴 수가 없잖아요. 감추겠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최소 남아있는 희망을 그 김정은이 밟아버리는 거죠. 뭉개버리는 거죠. 그냥 너네는 그냥 지속해서 내 노예로 살아 하는 말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좀 하시는데 그 개나발이 무슨 말이냐고 또 네, 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개나발. 네. 우리 한국에서는 개수작이라고 하나요? 아, 개수작. 네. 네.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개 같은 소리. 요즘에 네. 요즘 들어가지고 뭐 우리 한국은 저게 강아지도 식구로 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말 같지도 않는 소리다 하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강아지를 식구처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북에서도 어떻게 강아지를 기르는 그런 가정이 좀 있습니까? 네, 강아지를 기르는데 방 안에까지 안고 들어가지는 않죠. 그리고 강아지를 기르다가 때로는 저게 삼복도이 때 같이 이렇게 가마에 넣고 이렇게 보글보글 하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저희가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군대 얘기 다시 좀 해볼게요.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북한 뭐 특수부대도 그렇고 공군 나오셨지만 북한군에 있는 동안 식사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통 뭐 메뉴 같은 게 어떻게 나와요?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북한군 제가 있던 부대 점심 메뉴가 뭔지 90% 확률로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떤 식사 메뉴가 안 바뀝니다. 옥수수밥 그냥 요게 우리는 보통 잡곡밥이라고 하죠. 근데 북한은 순 옥수수만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된장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에 밭에서 나는 채소 뭐 배추나 무시래 갖다가 넣고 그걸 끓여서 국 끓이고 그리고 염장무 몇 개 뭐 가지 주는 데는 진짜 잘 주는 데고 가지요? 네, 가지나 뭐 이런 뭐 다른 채소 고추 이런 거 주는 건 잘 주는 데고 염장무 같은 걸 해서 주면 끝이죠. 고기 나오는 날은 없어요? 고기 나오는 날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언제 나옵니까? 네, 고기는 뭐 설날 그리고 추석 그리고 김씨들 명절날 생일날 요 날만 고기가 나오죠. 그럼 뭐 이 밥에 고기국이다 야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이러는 거야 아니면?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건데 명절이 명절 분위기 같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매일 쌀밥 먹으니까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손가락으로 세면서 쌀밥에 고기를 먹는 날은 이 뇌에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날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잘 먹고 하니까. 고기를 먹는다고 해봤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뭐 한금 먹고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근데 고기를 안 먹다가 냄새만 맡아봐도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네. 제가 마장동에 있을 때 보니까 과반수의 그 소지방을 다 버리는 거예요. 몸에 안 좋다고 일부러 안 먹죠.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북한군 한 개 그 연대 하루에 저희 일하던 가게에서 버리는 게 한 60kg 정도 버리거든요, 기름을. 한 개 북한군 한 개 대대가 이거면 명절을 될 수 있겠는데. 명절? 그 정도 양입니까? 그걸 채소에다가 저게 배추에랑 그리고 무에랑 같이 넣고 소 기름을 넣고 하면 이게 진짜 맛이 좋거든요. 1년 내내 생각나는 맛. 그렇죠. 내내 생각나는 맛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왜 하필 마장동에서 일하셨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뭐 인연이 닿아서 일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제가 고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고기를 북한에서는 못 먹었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잘 먹고
그래도 나름 좀 얼굴이 좀 기름기가 좀 돌았던 그런 보직이거든요. 아, 지금도 아주 기름기 네. 평양 출신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뭐 근데 다른 친구들은 더 하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상황에도 고기 좀 많이 좀 먹고 싶은데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지인이 와서 일해보라고 해서 가서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일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서 또 일을 했었죠. 그 특수부대도 근데 그 비슷하게 먹겠네요. 그럼 명절에나 이제 뇌 각인되면서 이제 고기 그렇죠. 먹고 사람인데 고기는 먹어야 힘을 내고 무슨 뭐 네. 훈련을 받고 이런 건데 이거 뭐 옥수수밥 먹고 이러면 훈련 받을 수 있어요? 네, 옥수수밥도 배부르면 괜찮죠. 배부르게 안 줘서 문제다. 네, 배부르게 안 줘서 문제죠. 많은 깨달음을 얻고 이게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뭐 북한 같은 경우는 교양서적이라던가 네. 뭐 이런 걸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책도 많이 접하고 했거든요. 네. 이 북한의 그런 제가 이거 한국에 와서 읽었던 책 중에 마키아벨리 그 군주론 있잖아요. 네. 군주론. 네, 거기서 마키아벨리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네. 김정은이 대체로 군인들을 그렇게 다뤄요. 어. 네, 아주 그냥 극악의 상황에서 다루다가 아주 따뜻한 모습을 한 번 보여줘요. 아. 네, 당근을 한 번 탁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 군인들이 상당히 고마워해요. 네. 이게 머리가 단순하니까 뇌가. 음. 그러니까 이걸 고맙게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진짜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하는 거죠. 아, 네. 그런 이제 북한 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제 파병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자면 대북 확성기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파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이제 대북 확성기로 알리고 있는 건데 18명이 집단 탈영을 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파병 가 있는 내내 12,000명이면 그 중에서 뭐 그래도 일부분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전장 상황이 보도가 될 텐데 이런 확성기 방송을 들으면 그래도 북한에서 또 병사들이 여러 가지 또 심리적 동요가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네요. 예. 뭐 아마 제 생각컨대 예. 김정은은 한 20만 명 파병하고 싶을 거예요. 20만 명. 네, 20만 명 파병해도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아. 네.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내용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대한민국은 저게 평화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네. 너무 방어적인 평화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방어적 평화. 네. 네. 근데 북한 저게 집단주의 체제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쟤네는 필요하면 공격도 막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얼마 전에 그 포문 다 열고 네. 대한민국한테 뭔가 이게 좀 야, 우리 건드리지 마라 한번 하고 나머지 이제 병력을 빼가지고 저기 돌리는 것 같은 예. 네,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요. 다시 한번 그럴 시에는 뭐 응징하겠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냥 말은 그냥 뻥뻥 잘하죠. 뭐 힘은 없는데 예. 우리는 저게 힘을 그냥 대체로 최소 감추는데 우리는 저게 뭐 있어도 없는 것처럼 감추고 하는데 네. 북한군은 없는 것도 있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을 때리지 않을 거니까요. 아. 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같은 데는 저기 사람들을 또 뭔가 여러 갈래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전쟁하지 말자고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들고 그래야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대한 강한 것처럼 보여야죠. 북한도 우리 군이 공격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확률은 적어요. 아 그렇게 네. 생각 확률은 적고. 네. 근데 자꾸 위협을 하면 쟤네가 공격을 못 할 거다. 말로라도. 예. 네. 그렇죠. 우물풍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북한이 네. 이제 요즘에 우물풍선 자주 보내잖아요. 네. 뭐 대한민국에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우물풍선 만드는 거를 러시아군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우물풍선에 집착하는 이유 그리고 우물풍선 만드는 법 같은 거 혹시 배우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공군이니까. 그런 북한의 60세 그러니까 60세 이전까지 네. 다 민방위 같은 뭔가 준군사 조직에 다 속해 있거든요. 60세. 네. 근데 좀 60세, 50세에서 60세 되는 그 연령대는 네. 기구대라고 따로 있어요. 기구대. 네. 그 기구대의 특성은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다 프로펠러 비행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높이 날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구를 이게 줄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거를 위에다 부양하면 비행기들이 날아가다 거기 걸려서 네. 추락하게끔 만드는 부대예요. 네. 그런데 그런 부대가 이제 좀 뭔가 특성이 바뀌어가지고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여기다 오물을 넣어서 보내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건데 우크라이나에 가서 북한이 그걸 가르친다. 저는 그거 가짜 뉴스라고 봐요.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네. 그걸 러시아에서 그걸 배우겠다고 하겠어요, 그걸? 거지 같은 기술을? 그 배울 가치도 없는 건데. 그 안에 무슨 뭐 생화학 무기를 넣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긴 하는데. 생화학 무기 넣을 것 같으면 그냥 전쟁인데 그냥 로켓에 넣어가지고 날리지 무슨 오물을 풍선에다 넣어요. 말도 되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뉴스죠. 논리적입니다. 기사들이 네. 기자들이 뉴스 쓸 게 아마 없었나 보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자면 이제 공군부대에 계셨잖아요. 북한 네. 공군부대에 계셨는데 저도 이제 공군에서 비슷한 업무를 했었는데 네. 북한에서 가끔 뭐 비행기 많이 뜨는 날이 있어요. 가끔 뭐 네. 나름 그 소티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소티가 좀 많은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이 있고 그다음에 또 북한 또 비행 전력 같은 게 AN2B 네. 같은 또 나무 같은 이상한 네, 비행기들이 네. 좀 많잖아요. 옛날 비행기들이 많은데 그렇게 좀 많이 띄우는 날은 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띄우는 건지 그다음에 북한에 또 그럴 만한 기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다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네. 아실 텐데 자동차 1년 내 거 세워놓으면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나중에. 네. 이게 자동차 모든 기계는 한 번씩 돌려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계기점을 맞춰서 한번 우리가 훈련한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기계 정비적인 차원에서 한번 띄우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비행 현황 같은 걸 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네. 그런 부대였었는데 북한에서 소티가 좀 많은 날에는 북한에 무슨 일 있었냐 오늘 김정은 생일이냐 우리 식으로 김일성 생일이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이게 그 고장 날까봐 가끔 좀 띄우는 것도 있다. 네,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군력에는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 공군은 예. 걔네 조종사들도 알아요. 예. 북한군 조종사들도 자기들이 게임 자체가 안 된다는 걸. 네. 이 공중에 올라가면 이 탐지기가 레이더죠, 레이더. 네. 북한에서는 탐지기라고 하는데 이게 눈인데 북한은 기껏 봐야 우리 대한민국의 한 뭐 3분의 1 정도밖에 못 보거든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먼 데서 딱 때리고 그냥 빠지기 때문에 네. 그 조종사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냥 돌아올 저게 기름 대신 폭탄 싣고 날아가서 그냥 적진에 날아가서 그냥 육탄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이게 무인기 이게 뭔가 드론을 빼고 소형 무인기들이 많이 지금 네.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무인기가 인간의 생명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기술이 개발되고. 네. 근데 북한이 뭐 무인기 개발하냐 마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쟁을 하곤 했었는데 네. 이건 논쟁거리가 못 돼요. 음. 북한은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냥 그 전체주의가 중요한 거지. 네. 그 목숨 바쳐 날아가면 돼요, 그냥. 음. 그게 공산주의 군대와 민주주의 군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와서 느끼는 건데. 그럼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가 않으면 자기 동료나 가족이 죽어도 우리나라만큼 별로 안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게 북한 그게 내 한 목숨 바쳐서 네. 이 체제를 수호했다는 게 그게 긍지롭고 한 걸로 끝나는 거죠. 아. 군대가 명령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이 군대들이 성격은 비슷해요. 무조건 수행해야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최소한의 병력을 손실을 감소하고 어떻게 진짜 효과적으로 성공을 할까 이건데 쟤네는 그게 아니에요. 쟤네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가서 그냥 인간 병기가 되라. 우리는 이기면 된다. 예. 이게 가장 다른 점이죠. 그리고 북한 군관들 또 소대장, 중대장 다 권총 차고 다니거든요. 네. 네. 걔네는 저게 전투할 때 다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적을 쏘라는 권총이 아니에요. 아. 돌격하라고 할 때 돌격 안 하는 애들 쏴 죽이는 권총이에요, 이게. 네. 이거 완전히 이게 성격이 달라요. 우리는 또 미군 같은 경우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장에 나가서 뭔가 희생되고 이러면 그에 대한 보상의 그 가치 같은 경우에 뭐 많고 작고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사증 주면 끝이에요. 너 열사야 하고 주면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북한 김정은이 10,000명을 파견하든 20,000명을 파견하든 가서 죽은 사람들 그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사증 주면 끝이에요. 아, 참. 저희가 지금까지 그 북한 현역 북한군 출신으로 탈북해서 귀순한 류성현 씨와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모셨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병을 가기 싫은데 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사지에 내가 가기 싫은데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들어보니까 가기 싫은데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차라리 북한에서 배 굶고 사느니 가가지고 밥이라도 먹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에서 간다 그런 말씀을 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유승현 씨 말씀도 참 잘하시지만 말씀 안에 또 여러 가지 철학도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북한의 현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좀 와닿는 부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만 마지막으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통일을 이렇게 두 국가 얘기도 나오고 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일에 대해서 통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북한이 이제 김정은 보면은 사실 저도 싫어요. 북한 김정은 보면은 그래서 이거 과연 통일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좀 북한 주민들 포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 네. 방송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대왕님들이 있죠. 예.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네. 네, 그분들은 다 우리 민족을 번영을 가져왔던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이거는 후대에 가서 우리가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국가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와 같은 민족이 그 상당수 사람들이 뭔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럴 인권,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잃고 그리고 군인들 젊은 정말 피덩이들이 김정은의 총알바지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네. 다른 나라 전장에 가서 죽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우리가 계속 강 건너 불 보듯 하면서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옆집에 쌈이 나고 그러면 직접 가서 말리지는 못해도 경찰을 불러서 뭔가 중재를 한다거나 네.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듯이 북한의 한민족, 우리 같은 민족을 굳이 방관하지 마시고 네, 통일의 염원에 같이 발걸음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진짜 잘하세요. 저희가 그리고 끝나기 전에 짧게 좀 말씀드린다면 류성현 씨가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개설했고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많은 이제 국민들과 좀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보통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생각이 돈키호테 같이 생각을 한다고. 돈키호테. 네. 네. 네, 정말 뭐 저도 그에 뭐 동의를 어느 정도 합니다. 네. 네, 꿈만 꾸고 있는 것보다 꿈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행동하는 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느낌의 그런 차원에서 돈키현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현태. 네. 태자가 어이자예요, 아이자예요? 그 돈키호테 그 그러니까 어이자 그대로 네. 현만 그냥 호에서 현으로 바꿨다. 호에서 현만 바뀌었어요. 네, 돈키현테 저희가 공지로 좀 달아놓을 테니까요. 예, 가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전 이미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금까지 류성현 씨와 방송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좀 자주 활동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좀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항상 영광입니다.